UN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UN 작성자의 충격 증언에 한강 기적의 경제 성장의 비밀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민족성과 정신력.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며 UN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35세 영국인 에이드리언 콜이에요. 그날은 정말 제 커리어 중 최악의 월요일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건물 안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숫자와 차트들로 가득한 모니터였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5세의 저는 UN 경제개발위원회의 선임 연구원으로서 수십 개국을 방문하고 수백 편의 보고서를 작성해왔어요. 제 업무는 간단했어요. 국가들이 어떻게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기분이었어요. 또 다른 실패한 이론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저는 수십 년간 경제학자들을 괴롭혀온 퍼즐을 풀려고 노력해왔거든요. 왜 어떤 나라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자원을 가지고도 가난한 채로 머물러 있는 걸까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독일 출신의 팀 리더인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클라우스는 모든 것이 완벽한 논리와 정부 계획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클라우스가 팔을 꽉 끼고 서서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들은 잊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제학은 사실과 숫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 이론에서 뭔가 빠진 게 있었거든요. 숫자로는 포착할 수 없는 중요한 무언가가요. 바로 그때 마르코 비앙키가 먼지 낀 오래된 상자를 들고 제 책상에 나타났어요. 마르코는 이탈리아 출신의 아카이브 전문가였어요. 그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가장 흥미로운 오래된 자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어요. 마르코가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이것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어요. 1951년부터 잠겨있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 손으로 쓴 편지들 그리고 바랜 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중 하나를 집어들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영국 경제학자 올리버 그랜트가 한국 전쟁 직후인 1951년에 한국을 방문한 후 쓴 보고서였어요. 그때 한국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공장도 도로도 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랜트는 아주 이상한 것을 써놨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본 적 없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두 가족인 것처럼 함께 일한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그들의 미래 성공의 비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정말로 엄청나게 성공적이 되었거든요. 3주 후 저는 독일 루르 계곡의 오래된 탄광 앞에 서 있었어요. 11월의 공기는 차갑고 회색빛이었지만 제 흥분이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1960년대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수천 명의 젊은 한국 남성들이 이 위험한 지하 광산에서 일하기 위해 왔던 시기였어요. 광산 박물관을 걸으며 왜 누군가가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끔찍한 조건으로 일하기를 선택했을까 하고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마지못해 제 연구 여행에 동참했어요. 그는 항상 그렇듯이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그들을 강제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국가개발 계획의 일부였다고 했어요. 국가가 외화를 벌고 산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낸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 조사에 합류한 중국의 비교개발연구원 리우웬은 확신하지 않았어요. 리우웬이 만약 그것이 순수한 정부 강압이었다면 왜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독일에서의 삶을 즐기는 대신 수입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오전 내내 독일 광산 회사 기록들을 연구해 왔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의아했어요. 한국 광부들은 단순히 돈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보냈어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수입의 약 30%를 가족에게 보내는 반면 한국인들은 평균 70%를 보냈어요. 이것을 보라고 하며 동료들에게 바랜 장부를 보여주었어요. 23세의 박민호는 광산에서 12시간 교대로 일하고 작은 공동방에서 살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달 850 도이치마르크를 집으로 보냈어요. 거의 전체 급여였어요. 겐지 사토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광부들의 가족이 박물관에 기증한 개인 편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읽으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무시하는 것에서 놀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겐지가 1968년에 이 편지를 들어보라고 하며 한국어에서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아, 일은 힘들고 위험하지만 새 지붕이 필요한 우리 마을. 학교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내 여동생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매일 지하로 내려갈 때마다 그녀의 졸업식 날을 상상한다고 했어요. 내가 보내는 돈은 단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옆집 김씨네와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자신의 가족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엘로디 마르탱이 랩톱에서 재정 데이터를 조용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엘로디가 패턴이 놀랍다고 하며 놀란 듯이 말했어요. 한국 광부들이 효율적으로 집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서로 돕기 위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은행과 그룹 요금을 협상하고 환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지어 누군가가 다쳐서 일할 수 없을 때 서로를 도와주기도 했다고 했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나이든 독일 박물관 안내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가 억양이 있는 영어로 이 광산에서 40년 동안 일했다고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다고 했어요. 그들이 체면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체면을 잃지 않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말이에요. 클라우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클라우스가 그것은 노동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문화적 조작처럼 들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겐지가 더 많은 편지들과 문서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겐지가 아니라고 하며 이것을 보라고 말했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지원 시스템을 조직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모든 사람이 응급 상황의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그룹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정부 조직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박물관 벽에 있는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광부 유니폼을 입은 젊은 한국 남성들의 그룹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석탄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클라우스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정부의 개발 계획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리우 웬이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우 웬이 같은 시기에 중국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훨씬 더 개인적인 초점을 본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더 강한 연결을 말이에요. 박물관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나이든 안내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계약이 끝났을 때 한국 광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어요. 그 노인이 미소를 지었어요. 대부분이 1970년대 중반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만큼 충분한 돈을 저축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 광산에서 번 돈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종잣돈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제 노트를 검토하면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광부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개별 노동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일 탄광에서 한국 마을로 이어지는 더 큰 신뢰와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의 일부였어요. 2달 후 저는 지평선 너머 산들까지 뻗어 있는 논으로 둘러싸인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에 서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깨끗했는데
제가 보통 연구하던 산업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이 경제학자들이 성장과 발전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를 직접 보기 위해 캐나다에서 날아온 위원회 위원장 마리 트렘블레가 왜 정확히 작은 농촌 마을을 연구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녀가 단순한 집들과 좁은 도로들을 명백한 혼란스러움으로 둘러보았어요.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고 싶다면 큰 공장들과 기술 회사들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두꺼운 문서 폴더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과 이와 같은 수백 개의 마을들이 한국의 경제 기적이 실제로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엘로디 마르탱이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엘로디가 새마을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마을을 의미한다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로 동의한 나이든 여성 박순자 씨가 설명했어요. 78세의 그녀는 한국이 가난에서 번영으로 변화하는 것을 살아서 겪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세월에 상했지만 친절했고 그녀의 눈은 지혜로 반짝였어요. 박순자 씨가 자신이 젊었을 때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포장도로도 없었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흙바닥이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다고 했어요. 리우 웬이 태블릿에 빠르게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리우 웬이 이것은 자신이 다른 나라들에서 연구한 집단 농업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말했어요.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가족만 신경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순자 씨가 우리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기와지붕이 있는 깔끔한 집들의 줄 잘 관리된 정원들, 그리고 위에 태양광 패널이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지나 걸었어요. 그녀가 마을 중앙의 작은 기념비 앞에서 멈췄어요. 박순자 씨가 이 돌에는 1971년 우리의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한 모든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며 조각된 한국어 글자들을 가리켰어요. 정부가 우리가 더 나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면 시멘트와 도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라고 했어요. 저는 기념비를 자세히 살펴보며 새겨진 이름들을 세었어요. 마을의 가족 수보다 더 많은 이름들이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박순자 씨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어요. 어떤 가족들은 돈을 기여했고 어떤 가족들은 노동력을 기여했고 어떤 가족들은 일꾼들을 위한 음식을 기여했고 어떤 가족들은 도구를 기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 서울로 이사한 많은 사람들도 도움을 위해 돈을 보내왔다고 했어요. 자신의 아들도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을 프로젝트를 위해 매달 급여의 일부를 보냈다고 했어요. 겐지 사토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겐지가 하지만 왜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하면 보통 예전 마을을 잊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박순자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박순자 씨가 우리에게는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공동체에 속하고 당신의 공동체의 성공은 당신에게 속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을이 개선되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의 나이든 부모님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휴일 동안 돌아올 더 나은 학교들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제 동료들이 인간 행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제이론에서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야 해요. 그들은 오직 직계 가족의 복지만 신경 써야 해요. 엘로디가 태블릿에서 1970년대의 경제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엘로디가 숫자들이 놀랍다고 하며 당황한 듯이 인정했어요. 새마을에 참여한 마을들이 참여하지 않은 마을들보다 40% 더 빠른 소득 증가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그 효과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 마을들이 더 높은 교육률, 더 나은 인프라, 그리고 더 성공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마리가 안경을 조정하며 물었어요. 정부 개발 프로그램들은 보통 정부 자금이 끝나면 작동을 멈춘다고 했어요. 저는 오전 내내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해 왔는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정부가 초기 자원을 제공했지만 진짜 일은 이미 존재했던 마을 네트워크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어요. 박순자 씨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 씨가 정부가 우리에게 재료를 줬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모든 가족이 우선순위에 동의해야 했다고 했어요. 먼저 도로를 고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학교를 지을 것인지, 농업 장비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할 작은 공장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결정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리우 웬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박순자 씨가 우리는 이야기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더 이야기했어요. 박순자 씨가 웃으며 온 얼굴이 밝아졌어요. 때때로 회의가 밤새 지속됐다고 했어요. 남편이 다리를 먼저 지을 것인지 아니면 관계시설을 먼저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느라 목이 아프다고 불평하며 집에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었다고 느끼고 전체 공동체를 돕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그 긴 회의들을 상상해 봤어요. 가족들이 그들의 공동 미래에 대해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모습을요. 혼란스럽게 들렸지만 어떻게든 그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오전 내내 조용했던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마침내 말했어요. 클라우스가 이것은 끔찍하게 비효율적으로 들린다고 말했어요. 정부 전문가들이 각 마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냥 결정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더 빠르긴 하지만 더 좋지는 않다고 박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자원을 기여할 때 그들은 결과를 돌본다고 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결정할 때 그들은 종종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가 마을을 통과해 흐르는 개울 위의 작은 다리를 가리켰어요. 박순자 씨가 우리가 1973년에 그 다리를 지었다고 말했어요. 모든 가족이 무언가를 기여했다고 했어요. 돈, 노동력 또는 재료를요. 47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보라고 했어요. 여전히 튼튼하고 여전히 아름다운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씨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마을 개발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로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작은 프로젝트들에서 함께 일하는 연습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프로젝트들에서 함께 일할 준비를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순자 씨가 손뼉을 쳤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내 아들 세대가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파트너들과 일하는 법, 그룹 결정을 내리는 법, 그리고 즉각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혜택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우리를 1970년대의 다른 개발, 우선순위를 선택한 약 5km 떨어진 다른 마을로 안내했어요. 도로와 학교에 집중하는 대신 이 마을은 공유 농업 장비와 작은 식품 가공시설에 투자했어요. 박순자 씨가 우리가 현대적인 생산시설을 거르며 여기서 한국의 유명한 김치 브랜드 산골맛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어요. 새마을 가족이 1974년에 발효 장비를 사기 위해 자원을 모았다고 했어요. 오늘날 그들의 제품들은 아시아 전역의 식료품점에서 팔린다고 했어요. 김종수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인 공장 관리자가 우리에게 시설을 보여주었어요. 김종수가 자신의 할머니가 새 창립 가족 중 하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성공은 이웃들과 나눌 때 더 맛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전통 한국 음식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는 일꾼들을 보며 엘로디가 놀라운 것은 두 마을 모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는데도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관찰했어요. 특정한 프로젝트들보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덜 중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리우 웬이 생산 라인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리우 웬이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많은 집단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로 선택했고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마을로 걸어 돌아가면서 저는 박순자 씨에게 실패에 대해 물었어요.
모든 마을 프로젝트가 성공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웃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다고 말했어요. 1975년에 우리가 함께 닭을 기르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아무도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닭의 절반이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돈을 잃었고 당황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했고 실수로부터 배웠고 다른 것을 시도했다고 말했어요. 닭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나은 계획과 더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 교훈이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논 위로 해가 지면서 저는 마침내 한국의 진짜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하나의 완벽한 정부 계획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협력을 연습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의 공유된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수천 개의 작은 실험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게스트하우스에 앉아서 노트북에 썼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개발 프로그램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한다고 썼어요.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다고 썼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이미 존재했던 협력적 관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다고 썼어요. 그들은 개인들 간의 경쟁 위에 경제 성장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썼어요. 그들은 이웃들 간의 협력 위에 그것을 구축했다고 썼어요. 하루 종일 회의적이었던 마리 트렘블레가 마을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동안 조용했어요. 박순자 씨가 마을의 변화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동안 우리는 간단한 음식, 밥, 채소 그리고 국을 먹었어요. 마침내 마리가 말했어요. 마리가 20년 동안 경제개발을 연구해왔지만 이와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마을들은 단순히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일하는 것에 더 능숙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협력하는 그 능력이 한국이 달성한 다른 모든 것의 기초인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내일의 연구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이와 같은 협력, 정신이 한국이 가장 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볼 거예요. 박순자 씨가 전통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어요. 박순자 씨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협력을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협력을 위하여라고 대답했고 저는 독일 탄광과 이 한국 마을 사이 어딘가에서 제가 단순히 경제 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를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성공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 논의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면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일하기로 비슷한 선택을 했던 한국 전역의 모든 마을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협력의 수천 개의 작은 실험들이 어떻게든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변화 중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장 큰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마을 수준의 협력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종류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 문화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내일은 새로운 발견들을 가져올 것이고 저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한 진실을 계속 밝혀내는 것이 기대되어 견딜 수 없었어요. 1998년 추운 12월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이제 58세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그녀는 도시 전체의 은행들과 정부 청사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긴 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에서 시간을 앞으로 이동해서 한국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하르트만이 1998년의 경제 데이터를 검토하며 이것이 한국의 협력 이야기가 끝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보통 공황 상태가 되어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겨울의 신문 보도, 정부 문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박할머니는 단순한 금반지 하나를 사기 위해 수년 동안 조심스럽게 돈을 모았어요. 1998년 12월 15일 그녀는 이웃들을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렸어요. 그날 아침 박할머니가 가족에게 한국을 돕기 위해 자신의 반지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대학에서 집에 온 손자가 항의했어요. 손자가 할머니 그 반지가 할머니가 가진 전부인데 정부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부자 정치인들의 실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할머니가 이것은 정부를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서로를 돕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경제가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겐지 사토가 그 겨울에 놀라운 비디오 영상을 찾았어요. 겐지가 이것을 보라고 하며 서울 명동지구의 뉴스 보도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금을 기부하기 위한 줄이 몇 블록에 걸쳐 늘어서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영상을 자세히 연구했어요. 박할머니가 줄에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룹으로서 기부를 조정했어요. 박할머니가 나중에 기자에게 전날 밤 우리 건물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어요. 리우 웬이 이 시기에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리우 웬이 숫자들이 거의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놀라움으로 말했어요. 한국 시민들이 단지 2달 만에 227톤의 금을 기부했다고 했어요.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년도 안 되어 회복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협력이 실제로 국가 수준에서 경제적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엘로디 마르탱이 금 모으기 캠페인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엘로디가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전략적인 집단적 결정들을 내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금 모으기에 참여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들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희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공유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봤어요. 한 기부자가 저에게 내 아이들이 한국에 살고 내 손자들이 한국에 살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이 한국에 산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아끼는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번화한 거리들을 걸으면서 저는 그 놀라운 협력의 겨울의 결과들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1997년 위기에서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연구 노트에 썼어요. IMF가 표준 해결책을 권했다고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IMF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추가했다고 썼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그들 나라의 미래에 함께 투자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500명의 경제 전문가들 앞에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회의센터 창문 밖으로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지만 내부는 기대감으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신경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시작했어요. 70년 동안 우리 경제학자들은 왜 어떤 나라들은 부유해지는데 다른 나라들은 가난한 채로 남아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계속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2가지 새로운 개념인 TAC와 RGDP라는 척도들을 보여줬어요. 유명한 독일 경제학자 하인리히 밀러 박사가 손을 들었어요. 밀러 박사가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학처럼 들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리우 웬이 동아시아 전역의 데이터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로디가 40년 동안 50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한 계량 경제학 분석을 발표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이 토론으로 폭발했어요. 마르코가 올리버 그랜트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6개월 후 UN 경제개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TAC와 RGDP를 채택했어요. 한국의 기적은 정말로 한국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